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현대의 고민. 형제들아 어찌할꼬. 지금 우리는 역사적 일대 전환점에 섰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사상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의 상식입니다. 이제 불안과 고민은 세계의 공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산골에 있거나 어떤 고도 속에 있거나 이 공기를 호흡하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은 후 저 유명한 설교를 하매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찌르는 듯하여 사도들에게 나아가 형제들아 어찌할꼬 했다 합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이란 자기네 말한 대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당시의 세계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든 고대 세계가 새 시대의 주인공인 기독교 앞에 나타나 자기의 무력을 폭로하고 구원을 구하는 호소였습니다. 현대가 바야흐로 마찬가지 막다른 골목에 들려 할 때 예민한 톨스토이의 양심은 이것을 먼저 느껴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이제 이 말은 우리 군호가 되었습니다. 가두의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한 말로 그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과연 가다가 길이 막힌 현대입니다. 나는 이제 한 번 더 분명히 절실히 느껴보기 위하여 이미 누구나 당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생활의 각 부분에 걸쳐 그 불안상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생활 걱정을 아니할 수 없는 오늘의 문명. 먼저 경제. 사람은 아무래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더러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인생은 참 영의 사람이고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삽니다. 금식기도 40일, 50일은 할 수 있지만 몇백일도 몇 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주관에 취하거나 속는 것이어서는 못 씁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은 못 얻습니다. 경제생활은 이 상대 생명의 인간에게는 변할 수 없는 철칙입니다. 철칙은 눈을 감아가지고는 못 면합니다. 볼 대로 분명히 들여다보고 알 대로 확실히 안 후 보다 강한 것을 그 위에 새로 믿어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날 사람은 생활 걱정을 아니할 수 없이 되었습니다. 첫째, 노임의 문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이 노동과 자본의 대립 아니 된 나라 없고 그 해결을 지은 나라도 없습니다. 그 다음 거기 관련된 문제지만 실업 문제. 간 곳마다 곳곳마다 일터를 잡지 못해 헤매는 무리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고 바다가 그대로 있고 공장이 놀고 광산이 쉬건만 일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식량 문제. 이 시간에도 쌀값이 올라갈 걱정만은 잊지 않고 하고들 있을 테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조건이 좋다는 것이 이러니 우리보다도 더한 곳은 어떤 모양일지 알 수 없습니다. 자연계에서는 자연의 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으로 보면 잡아먹는 놈이 있고 먹히는 놈이 있고 하여 문제가 있는 듯 하지만 자연 전체로 보면 하나로 어울려 삽니다. 참새는 벌레를 잡아먹고 살아도 벌레가 멸종이 되었다거나
참새가 인구 과다가 되어 굶어 죽었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연계는 약한 놈은 새끼를 많이 낳고 강한 놈은 적게 낳고 조건이 좋을 때는 번식하고 나쁠 때는 억제하여 자연이 조화되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이 인간만이 제가 낳은 제 자식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발달시켰노라는 문명이란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계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해온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물자의 획득이라는 것입니다. 제각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많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경제에 대한 해결이 다르다 하여도 물건의 본위를 두는 이 점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크게는 국가전쟁으로부터 작게는 개인의 도둑질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말로 하면 산업장려로부터 부정한 것으로 하면 블록간상에 이르기까지 요컨대 물건을 얻어야 한다는 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경제란 자유거나 통제거나 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본적인 개조가 아니고는 인류의 장래는 암담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말입니다.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그 다음 정치. 19세기까지 세계 국가들을 지도해온 것은 제국주의였습니다. 그때 제국은 모든 국민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합니까? 가장 불명예로운 것은 제국입니다. 제국주의는 파산당했습니다.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요. 그 일의 세계는 점점 광범위한, 극렬한, 점점 악적인 전쟁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약소민족입니다. 명의로는 독립국가의 수가 늘어가지 않는 것 아니나 실제에서는 위성국가니 블록이니 해가지고 대국이라는 나라의 희생이 될 뿐입니다. 사실은 대국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19세기까지는 대국들은 각기 개발, 개척을 하는 욕망에 서로 걸려왔지만 지금은 그 경쟁하는 점에서는 같거나 혹은 점점 더 열렬해 가도 사실 내용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기보다는 현재의 기구를 유지해 가기에 급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절정을 넘은 것입니다. 황금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쇠멸기에 든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 형태로는 이 이상 더 발전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멀리 이 한국에까지 와서 전선을 벌이고 대치하는 것은 서로 이 나라가 귀여워서 하는 것은 물론 아니요. 여기까지 욕심이 나서 병탄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는 제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없을 만큼 일이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현 국가의 고민상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이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진영과 독재주의 진영의 대립인 듯이 보이지만 실질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는 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군비 확장이요, 또 하나는 세력 균형입니다. 사상으로 하면 좌우의 다름이 있다 해도 그 정치 철학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국가란 곧 힘의 표현이기 때문에 될수록 강한 실력을 기르자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것이 곧 군비 확장주의입니다. 그 다음은 나라들 사이의 외교를 교묘히 하여 반드시 제 실력이 아니고라도 남의 힘을 끌어 유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력 균형이란 곧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엇물려서 옴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것으로 평화를 보장해보자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졸렬한 방법인데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 세력 균형주의입니다. 이것은 힘의 철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들은 본래 그 출발에서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치의 도가 그것만인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령 예컨대 맹자의 정치 이론은 그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여러 나라가 서로 얽혀져 싸우는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때 제초 두 큰 나라 사이에 등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소국으로서의 쓰라림을 남김없이 받는 이 나라의 임금 문공이라는 이가 맹자에게 그 고정을 호소하여 현명한 지도를 빌었습니다. 사제호이까 사초호니까 하고 물을 때 그도 오늘날 국가와 한 가지 노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맹자는 탕왕, 문왕의 신뢰를 들어 전혀 다른 왕도 정치를 가르쳤습니다. 힘의 철학을 믿는 정치가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맹자의 눈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라면 영미, 불소, 시계 것밖에 모르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도리어 그런 대국가보다는 소형 국가에 강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와 북구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들 소국은 대국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정치에는 지금 국가의 노선만 아니라 다른 노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번 대전 후 세계 정부설이 대두해 나온 것입니다. 그 실현이 언제 되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 사상에서 주의할 만한 일입니다. 아무튼 정치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근본적 개혁입니다. 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학문. 그 다음 학문. 지금은 연구와 사회 행복과 서로 별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정상 상태는 아닙니다. 고대에서 학문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관련 없는 연구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연구는 연구요, 행복은 행복이라 하면 하나의 고상한 말인 듯 들리지만 이것은 기형적으로 된 현대에서의 말이지 본래로 하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경향은 이번 대전 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연구열이 근세 이래 올라간 것은 과학 만능을 믿는 사상이 있어서 된 것인데 이번 대전은 그것을 무참히 부쉈습니다. 연구는 반드시 인류를 행복스럽게는 못합니다. 행복의 여부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순전한 과학주의에 선다는 러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 만능주의에는 섭섭한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현대의 학문 그 자체가 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학문의 강점이 그 전문화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문화가 극단으로 나가고 전체적 통일을 잊어버린 결과 지금 같은 결함에 빠진 것입니다. 학문이라면 곧 천장에 닿기까지 책을 쌓는 서재를 연상하고 학자연한 것을 생각할 만큼 현대의 학문은 현학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대학에 가면 하나의 도피소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학문의 연총이라는데 옳게 된 학문이라면 연구가일수록 사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연구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은둔적인 사회 기피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만일 사회가 싫어서 도피의 목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학풍이라면 그러한 대학에서 사회를 행복하게 향상시키는 힘이 나오기를 기대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학문 연구의 근본 정신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자기 연구한 학문의 결과로 미로에 빠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풍도 근본적으로 일변하기를 요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워야 하는 교육의 모순. 그 다음 교육.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면 정치니 경제니 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교육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문화 그 자체가 교육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요구를 만족시키자는 것이 인간의 문화 활동의 목표지만 지금의 만족만이라면 인간 생활은 없습니다.
지금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 하나 낳자는 데 있습니다. 이 인간이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십 년밖에 못 가는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충동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선천적으로 자기 후계자를 세우자는 욕망이 간절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의식에 떠오르는 정도의 것만이 아닙니다. 훨씬 더 강하고 근저가 깊습니다. 자손 번식이라든지 친자의 애라든지 교육애라든지 개체로 보면 다 자기의 운명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이 자기 희생적인 충동은 유한한 존재가 자기의 의미를 그 후계자 속에서 이루자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는 한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눈을 감고 죽는다고 하지만 사람이 가장 안심하고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는 경우는 미래를 위해 튼튼한 아들을 둔 때문입니다. 그 대신 가장 불안한 것은 미래를 위한 아무 보장이 없는 때문입니다. 동양 도덕에서 온갖 죄 중에 후계 없는 것을 가장 큰 죄라고 한 것을 이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그럴듯합니다. 아무튼 인간 사회의 가장 관심사는 교육에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교육을 위해 성까지도 가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대의 폐는 이 교육에서 가장 심합니다. 교육은 미래 사회를 위해 준비하자는 것인데 지금은 교육받은 자가 사회생활에 가장 부적당한 자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흔히 책상물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사회에 가장 부적당하다는 의미로 쓰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통한 일은 없습니다. 자녀 교육을 무엇 때문에 시키는 것입니까? 내일의 사회를 맡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급기야 교육을 시켜놓은 결과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멀다.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사람 노릇을 하려면 이제부터 다시 새로 배워야 한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 되자는 것이 교육의 목적인데 받은 결과는 인간 사회를 모른다? 참 모순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것을 응당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병이 든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옆에서, 도제가 사장의 옆에서 배울 때 저는 기술과 인격을 다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옆을 떠날 때는 둥지를 떠나는 새 새끼 같아서 스스로 혼자서 인생사회에 날아다닐 날개 깃이 충분히 자라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곧 하나의 인간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회에서는 멀고 그것을 이해하고 지배하고 운전해갈 능력이 더 없어서 교문을 나오는 날부터는 실로 쓰라린 교육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책상에서 물러나서 사회라는 학교에 다시 들어가 거기서 실제 생활이라는 엄격하고 잔혹한 사장 밑에서 여태까지 배웠다는 모든 것을 일일이 긁어치우고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도 그 쓴 경험을 한 사람이요. 여러분도 그 쓴 경험을 했거나 또는 하고 있는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 교육을 못 시키면 큰일이라고 수십만 원을 들여 운동을 해가며 경쟁을 하니 이것이 대체 무슨 희극입니까? 깊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나? 기술과 인격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근세의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명이 되어 공업이 일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기술을 퍽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인간화가 발달된 것은 물론 기술이 발달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기술은 인격의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술 뒤에는 언제나 인격이 있어서 그 기술을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을 존중하게 된 현대는 인격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기술만이면 되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옛날은 공부라면 먼저 그 선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을 따라 불원천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에는 선생은 없습니다. 입학을 하려 할 때는 선생을 묻는 것 아니요 학교를 묻습니다. 그 설비,
그 기술이 문제지 선생의 인격 같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되었느냐? 기술이면 만능인 것 같아 기술만을 배웠는데 기술을 배우고 인격을 무시한 결과는 그 기술이 도리어 인간 생활을 해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칼 쓰는 목적이나 법을 아니 가르치고 칼을 준 것과 같습니다. 현대란 손에 칼을 들고 거리에 난무하는 미친 사람의 일군 같습니다. 누가 제어할 수도 없고 사람을 해하다가 스스로 자기까지 해하고 죽기를 방관하는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교육이라고 정신없이 떠들지만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해하는, 죄를 짓는 자는 교육받지 못한 자보다 교육받은 자들이니 이것이 웬일인가? 원래의 이치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교육이 실사회에서 멀기 때문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큰일이지만 사회를 해하는 것이, 인류를 망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결과라면 그런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가 멸망을 면하려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고쳐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더구나 새로이 나라를 세운다면서, 무너진 역사를 다시 짓는다면서, 남들이 쓰다가 망하고 남은 그 찌꺼기를 다시 주워 먹는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독일이 망했다면 그 유겐트도 망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망한 것입니다. 일본이 망했다면 그 대화혼식의 교육으로 망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워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나라면 이때까지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선진이라 해서 덮어놓고 모방할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새 교육을 연구하여 수립할 기백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는 불안하지 않다. 그 다음 도덕 방면을 보면 거기도 근본적 동요가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은 옛날에 비하여 도덕이 무력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연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도 하나의 동물로 보는 경향이 늘어갔고, 또 한편으로는 데모크라시 사상에 따라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생각하는 풍조가 퍼져나가 사람들이 행동의 표준이니 규율이니 하는 것을 그리 생각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인 다음에는 동물적인 생활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자유가 제멋대로 자기 본위로 노는 것이 아닌 것도 말할 것 없습니다. 이 시대에 자라나는 청년, 소년이 점점 이러한 심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나간 날의 엄격한 도덕교훈 밑에서 자라난 사람에게는 사람이란 도덕적 가치를 실현해서만 사람인 것이요, 자유는 자제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젊은 마음으로는 그런 말은 아무 구속력도 감격도 가지지 못하는 공허일 뿐입니다. 감격에 따라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현대인의 한 특색은 그 양심이 대단히 안이해진 것입니다. 양심이라 말하면 곧 가책이란 말을 붙여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날 사람에게는 가책이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 사람으로 하면 부르르 떨만한 일을 능히 태어난 마음으로 하고, 남이 하는 것을 봐도 별로 분개도 미워도 않고 안연히 보고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을 인류의 향상이라고 한다면, 현대는 그 질적 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퇴보의 시대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렇게 둔해져서 안이한 마음, 도둑질을 하면서도 가슴도 두근두근 아니할 만한 마음을 가진 이 현대인의 사회에 불안의 공기가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상 모순인 듯하지만 사실입니다. 양심이 안이해진 사람들은 도리어 불안 속에 삽니다. 현대인같이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스럽게 살기 위하여 걱정을 아니하려고, 마음이 경쾌하려고 양심을 누르고 마비시키고 설명을 붙여 달래어 속였습니다. 그런 결과 능히 담대히 도덕을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럴수록 가슴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늘 세상이 못 살 것만 같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더욱더 악화만 되어가고,
기분은 갈수록 초조해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상입니다. 이는 역사를 돌아보면 볼수록 진리인 것이 판명됩니다. 개인으로나 사회로나 양심이 예민하여 눈이 눈물에 젖어 있는 때는 안심이 있습니다. 환난 불행 중에서도 침착하게 있어 꾸준히 할 것을 해나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불안한 공기가 하늘을 덮고 초조한 심리가 가슴을 태워 온 사회를 무력 속에 빠뜨리는 때란 언제나 도덕적으로 양심이 해이해진 때입니다. 또 하나 도덕상의 문제로는 개인 도덕과 단체 도덕의 서로 어긋남입니다. 극단으로 말하면 도덕은 개인에만 있지 단체에는 없습니다. 학교의 선생이 개인을 놓고 도덕을 가르칠 때는 겸손이 미덕이요. 자기 희생이 고상한 도덕이지만 일단 단체 밑에 들어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선생도 외국에 대해 겸손한 외교를 도덕이라 하지는 않고 남의 나라를 위해 제 나라를 희생하는 일을 선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도 나라를 위해서는 교만하게 자랑하고 잔인하게 침략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간교하게 책략을 써서 타국을 속이는 것을 선한 정치가라 합니다. 이것이 현대 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때문에 현대 도덕이 무력한 것입니다. 부모 선생이 가정과 학교에서는 최고의 도덕으로 청소년의 심리를 순화해 놓지만 한 걸음 문 밖을 나가면 단체 생활이라는 보다 강한 알칼리 속에서 그만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현대는 점점 더 인간 생활이 단체화되고 그 단체의 자기 주장성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생존권의 주장 이외에 더 영원한, 더 큰 정신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그 목적이란 것을 알게 하여 그리 이끌려 보려 하는 도덕의 선생들은 마치 오리알을 깐 암탉 모양으로 안타까운 부르짖음만 함으로써 도도한 탕류 속에 제 스스로 빠져드는 세상을 보고 건지지는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여기서도 일어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의 비극. 그 다음 근래의 과학자들은 그 연구의 결과 생리적, 심리적 면에서도 이 문명은 비극이라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생리적이란 것은 인간은 문명의 결과 신체적으로 저항력이 내려갑니다. 인간의 생은 곧 환경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은 저항하는 힘이 강한 놈만이 이기게 됩니다. 환경에 적응이라 하지만 적응이란 그저 외래 세력이 하자는 대로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생을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이기는 것, 혹은 내 자신 속에 들어있는 부적당한 것을 개조하여 맞추는 일입니다. 그 어느 편이었든지 싸움입니다. 싸움은 물론 힘이 드는 것입니다. 문명이란 될수록 힘이 덜 들게 하자는, 고통이 없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도리어 생의 근본 성격이 되는 그 겨뤄가자는 의지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생어우환이요 사어안락이란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또 그 다음은 문명병이란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폐병, 신경병은 점점 더 늘어갑니다. 또 그 다음은 부족자의 증산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결과 그 문명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에 적당한 재능을 가진 우수한 가계는 생산율이 점점 감하되고 부적당하고 사회에 해독이 되는 악질의 소유자는 그 생산율이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사회는 파멸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문명을 지지하는 자는 그것은 문명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저항력이 약해지면 더욱더 기계를 발명하면 그만이요. 병은 의학의 발달로 면할 수 있고 부적자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도태하고 우생학적인 방법으로 적자만 증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는 말입니다. 통계 숫자를 보면 문명한 나라의 사망률이 내려가고 생산율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근시안에만 나타나는 일이요 전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명국이라는 어떤 일부분에서 병을 몰아내도 그 병은 지구상 다른 허다한 곳으로 몰려나가 퍼집니다. 그 경로가 매우 복잡한 곡절을 밟아오기 때문에 이 근시안의 문명인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19세기 이래 온갖 사회 문제란 모두 이렇게 하여 나타난 사회적 병환입니다. 신체의 병환은 억지로 내몰면 다른 병으로, 다른 곳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체의 병이 아닌 정신적 병환 혹은 그 밖에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생리를 깊이 관찰하는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으로 인간의 장래가 종족적으로 비관이라 하는 이 말은 주의하여 들을 만합니다. 우리 생활법이 근본에서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심리적으로 비판이라는 것은 사회가 발달되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군중 심리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군중이란 아무 통일 없이 천박한 감정, 기분에 따라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나타나면 어떤 정당한 이론이라도 이것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군중 심리화해 가면 갈수록 판단은 천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의 장래는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이 사실인 것은 세상을 조금 주의해 관찰해 보면 알 일입니다. 군중의 맘을 누가 밝게 할 것인가? 대중하지만 대중은 고상한 이상에 통일되지 않는 한 우중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운명을 그르치고야 마는 무리입니다. 대중의 세계란 말은 그 인권에서만 할 일이지 그 정신이나 지능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대중이 반드시 자기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수한 심정과 지능의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여 교통통신이 편해진 결과는 군중으로 하여금 점점 더 군중심리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형편이 어려워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감정으로만 움직여 현대는 지도자란 것이 없게 되어 갑니다. 지금 지도자란 것은 감정에 호소하여 한때 소동을 목적하는 야비한 정치가뿐이요. 참 의미의 인류의 사표는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제1류의 인물은 정치에는 아니나 섭니다. 대다수의 의견이라 하지만 대다수란 최고는 아닙니다. 최고의 이상이란 어느 시대나 대다수의 군중에 의하여 배척받고 타기당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선각자, 개척자의 운명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렇듯 대다수의 운명이란 이상으로 하면 제2, 제3의 지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제1류의 인물은 정치계에 서려 하지도 않고 세상이 그를 감당치도 못합니다. 다수의 의견이란 항상 과오에 빠지기 쉬운 것이요. 이른바 비상시라 하는 시기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때에는 생의 위협을 느끼는데 존재란 군중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는 이상이고 가치고 고려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진급도가 점점 가속도적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군중 심리화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점 더 열해가는, 점점 더 착잡해가는 세계 군중의 마음을 누가 능히 밝게 할 것인가? 어떤 근본적인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갈수록 분명한 일입니다.